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이 하루 만에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전 의장이 왜곡한 거라고 대통령실이 반박하자 바로 오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걸 기록해둔 거라며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JTBC 같은 좌파 언론들이 축제 전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한 것도 의혹이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박 의원의 주장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독대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JTBC에 공개했습니다. 의장이 정말 대통령이 큰일이다. 음모론과 배후설에 의해 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큰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두 사람의 독대 이후 김 전 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태블릿 PC에 메모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었고요. JTBC와 같은 좌파 언론들이 그 축제 이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그런 유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범죄성 사건인지 규명하지 않고 사퇴시키면 좌파들 주장에 말리는 꼴이라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때 임명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야당의 유착을 의심하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용산서장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안에서 매우 무능한 사람인데 지방경찰서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용산의 경찰서장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전보시킨 거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동정을 야당 쪽에다가 전달한 정황마저도 갖고 있다. 이 메모를 2년 뒤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엔 독대 내용 공개가 결례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반성하긴커녕 왜곡이라 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언론 탓과 배후 세력 음모론 등은 참사 직후 보수 진영,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즐겨했던 주장입니다. 당시 극우 유튜버들이 쏟아냈던 말들을 최연수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한 극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 탓부터 했습니다. 전날까지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식으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리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도로 구축해놓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합니다. 용산경찰서장이 문재인이 1월 달에 알박기 해놓은 사람인데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뭉개고 있었다. 왜 뭉개고 있었을까? 배후 세력이 있다는 말도 합니다. 촛불 세력 이게 합류 시간과 대형 참사 시간이 이게 맞물려요. 사건의 본질, 누가 기획을 했고 기획된 흔적들 찾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다른 채널은 언론이 참사가 일어난 장소를 지정했다고까지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MBC라든가 KBS라든가 JTBC라든가 그냥 주말 맞아서 헬로윈 파티를 이태원에 하자고 바로 그 골목을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밀었다, 각시탈을 쓴 자들이 기름을 붓고 다녔다 등도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렸던 음모론들입니다. 당시 경찰특별수사본부는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공격합니다. 이태원 사고 특수수사본부 섣불리 수사 결과 내놓지 마십시오. 조직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실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유튜브를 보지 말고 많은 분들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당시 극우 유튜버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런 식의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음모론을 꺼내들었는데 그 이유가
당시 대통령실의 기류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에 뒤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여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참사 당시 각시탈을 쓴 사람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찰이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사고 발생 직전 기름을 길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했다고 밝힌 뒤였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조치를 1차 확인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펴면은 멈춥니다. 쥐면은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또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유착을 의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음모론에 기반한 문제 제기는 한 달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참사 조작서를 들었다던 때와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시신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역시 경찰 특수본에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참사에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나 저희 JTBC 등 언론이 유도한 의혹도 있다는 발언. 실제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김 전 의장 측 주장과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참사 발생 첫 소방 신고는 밤 10시 15분입니다.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경찰과 소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밤 11시 20분에야 상황을 인지합니다. 참사 발생 1시간 뒤 대통령보다도 19분 늦은 시점입니다. 밤 11시 21분쯤 주무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장관은 책임질 일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 장관도 섣부른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있었잖아요. 논란은 커졌고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이 장관의 사의를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했던 김한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거부터 짚어보죠. JTBC 등 일부 언론이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참사 2주 전 이태원의 다른 축제 현장도 점검했었는데요. 당시 기사 제목은 다시 돌아온 축제, 무질서, 무개념, 무법도 함께 왔다였습니다. 골목 안쪽엔 발 디딜 곳 없이 붐빕니다. 축제가 끝나고 인근 술집과 클럽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참사 당일에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보죠. 네, 참사 발생 4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골목 앞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파가 몰리면 사실 사고나 범죄도 우려가 되는데 이태원 주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고요? 예, 경찰은 오늘부터 헬로윈 당일인 31일까지 2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사고나 범죄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거리두기 해제로 새벽까지 인파가 붐빌 것으로 보여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보도한 것이지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할로윈데이 당일 이태원 소식은 저희만 보도한 겁니까? 네,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와 TV조선 등 종편 대부분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도 1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참사 이후에 JTBC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보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JTBC는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취재해서 보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사 이틀 뒤부터 JTBC는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드는 호텔의 불법 증축을 최초 보도했고 호텔 측은 지난해 1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구청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시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채 참사 현장에 있던 모습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영상 박 구청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특정 세력 배우설 역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참사 골목길 위아래를 비추는 CCTV 2대를 확보해서 7시간 분량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일부러 밀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경찰도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걸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와 짚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저희 JTBC에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을 거 알고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전 의장을 향해 왜곡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했는데 그러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식 입장을 추가로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서 엉뚱한 소리 만들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직언하지 못했습니까? 회동을 마치고 나서라도 언론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언급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국회 상임위장까지 끌고 들어와 정치 공세를 펼쳤던 모습과 겹쳐진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전 당원 대표까지 나서서 동영상까지 틀면서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왜 이거는 그냥 두셨습니까?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날 김 전 의장이 대화 내용을 멋대로 왜곡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김 전 의장에 대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담하다며 3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사실이면 사과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틀 뒤 다시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가져다 둔 꽃 사이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어 합동분향소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했다는 게 다음 날 대통령실 전언입니다. 다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면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기 때 행사에 와달라는 유가족 요청은 거절하고 따로 교회에서 추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1년 반 넘게 반복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왜 그랬는지 답을 찾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인식과 사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포설이 맞춰지는 게. 극우 유튜버들 왜곡에는 이제 무뎌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상처가 헤집어진 느낌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도 3차 가해인지 2차 가해인지 몰라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온 게 허무하고
앞으로 특조위는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라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곡이 되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앞당겨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비해 의결을 서두른 건데 야당은 방통위 앞에서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항의했고 여당도 맞불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 여야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남용, 입법복주, 방송사범 막아내자! 불법 체제, 방통위는 언론 장악 중단하라! 방통위가 어제 민주당 주도의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한 직후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며 긴급 전체 회의를 연 데 따른 겁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임기가 종료돼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내일부터 당장 MBC와 KBS 이사 공모를 개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사무처에서 공영방송 신임 이사 선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건 역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됐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의 오늘 전체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2인 체제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오늘 당장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시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악수도 한 번 없이 거친 말까지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는데 바이든이 여러 차례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지에선 트럼프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Can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question is the question is the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4년 전처럼 날것의 욕이 오가진 않았지만 상대를 잘 아는 만큼 더 교묘하게 헐뜯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 없이 토론을 시작하더니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조롱에 누구도 지지 않았고 My son was not a loser, was not a sucker.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서로 사법적인 약점을 잡았습니다. Felon. His son is a convicted felon at a very high level.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트럼프는 지난 토론 때 실점 요인이 된 말끊기 대신 바이든이 불리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장의 진위를 떠나 확신에 찬 발언과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He decided to open up our border, open up our country to people that are from prisons, people that are from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 terrorists. 반면 바이든은 멍한 표정에 감기에 걸린 듯한 힘없는 목소리로 수차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와 나이 차이를 강조했지만 This guy's 3 years younger and a lot less competent. I think that just look at the record. Look at what I've done. TV 토론을 지켜본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대선 후보로서 불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습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평가에 민주당 분위기는 가라앉았는데
후보 교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현지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 대선 토론장에는 각 캠프 관계자들이 결과에 대한 여론을 만드는 스핀룸이라고 있는데요. 토론이 끝난 뒤 환호성이 컸던 곳은 트럼프 쪽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He hands down won this debate. And the reason why is not only did Trump win it, but Biden lost it. Both those happened at the same time. Did he convince independents tonight? I think he actually did. 예,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잘했다는 67%, 바이든이 잘했다는 33%에 그쳤습니다. CNN은 쉰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한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3년 7개월의 나이 차를 더 크게 보이게 했다고 혹평하면서 민주당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평가가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선고를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했던 뉴욕타임스였죠. 이곳의 한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트럼프의 당선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때 다른 후보를 택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선이 넉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날 스핀룸에는 다음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왔습니다. 엄청난 취재진이 그에게 몰렸고요. 또 관련 질문도 쏟아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what he's capable of, and I know his vision, and I have no trepidation. 예, 또 다른 차기 후보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인터뷰에서 토론의 시작은 느렸지만 마무리는 강렬했다면서 바이든을 옹호했습니다. 모두 지금 정치적인 입지상 자진 사퇴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는 형편인데요. 결국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바이든을 향한 당내의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업체 측이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유가족들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업체 아리세를 향해 먼저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들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생색내기식 사죄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밝힐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들, 차마 가기 힘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위해 다 타버린 공장에 물을 뿌렸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희생자 23명 가운데는 가족 전체가 한국에 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부부도 7살 터울 자매도 함께 희생됐습니다. 이제 수사로 왜 불이 났는지 희생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불법 파견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생자 20명이 소속된 도급업체 메이셀이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배터리 부품 조립, 포장 검사 등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한 제조업 업체란 점이 문구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3동 2층 작업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건물 도면에 있는 격벽은 실제 CCTV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 아리셀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숨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과 피해 학생 아버지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사자는 짜깁기 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 지난 3월 경찰에 손흥정 감독과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뒤엔 송 감독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정 감독님이 그 에이전시를 본인이 차려서 본인이 하잖아요. 합의를 한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건데 이미지 실추랑 다 막아 5억 가치도 안 돼요? 송 감독 측 변호인은 난색을 표하자 근데 5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5억도 싼 게 아니냐 반문합니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면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송 감독 측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이날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A씨는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이고 아동학대란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가서 이렇게 돈 많이 요구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 해갖고 가갖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상인데 A씨는 또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송 감독 측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인 A씨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할 거란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에 대한 걱정이 ክ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중 하나가 지게차 자격증 시험인데 외국계 대기업 임원 출신도 이 지게차 운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 먼저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게차 운전 실습 첫날 안전벨트를 메고 조심스레 시동을 겁니다. 첫날인데 능숙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게차 면허증에 도전하는 이 60대 남성. 외국계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3년 전 은퇴했습니다. 막상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이런 뭐 자격증이라든가 면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재취업하는데 굉장히 현재 지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 화물 운송 자격증에 이어 지게차 면허증까지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전에는 화이트 칼라라는 그 넥타이 메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다녔던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적응해서 가는 게 최고. 지게차 이론을 가르치는 교실에도 60년대생들이 모였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고요. 학원엔 지게차 면허를 가진 중장년층을 찾는 구인 공고가 가득합니다. 수입이 그야말로 넉넉하게 생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무직을 하시다가 네. 이제 좀 몸을 쓰는 직업을 이제 부업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뭐 적응하거나 이런 거는 좀 걱정되진 않으세요? 좀 쉽진 않을 텐데.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숫자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중장년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5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7순을 넘은 고령층도 일자리가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일하는 즐거움도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동훈 씨는 7순인 지난해 경기도 김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담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니까 미성년한테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담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은퇴하고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급여를 받으니까 또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어린이 손님들 얼굴만 봐도 즐거워지고 예쁘고 그래서 뭐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은 빠르게 늘며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순위 넘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70세 이상 고용률도 32%로 3명 중 1명은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입니다. 그 다음으론 일하는 즐거움을 꼽았습니다. 다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임금도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고 또 잘하는 분야에서 또 오래도록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노인 빈곤이라든가 노인 자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JTB 정아람입니다.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리의 탈옥수 추적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을 걸로 의심되는 장소를 어렵게 찾아가도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건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씨, 문 여세요. 어디 아파? 가슴 때문에. 저기 어디? 그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내가 이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청소 일을 거의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만 하시면 저희가 지금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시지 말고 그것도 비용 문제가 또. 명함 들고 가시면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연락 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뭐가 그게 보안이라고 지금 한 명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장 갖고 오라 그 말인가? 형집행 단계에서는 압수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사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그냥. 오! 아 맞네. 야 빼박이다 이거. 술 점도 아직 맞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저희 철수했어봐요. 여기 있는 건데 저희 못 잡았다니까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씨, 문 여세요. 안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문 여세요. 불출석 때문에 하더니 구속영장 받아요. 음주운전, 그다음 무면허, 그다음에 여자친구랑 보험사기 방법 특별법이 봐요. 계속 회피하고 처벌받기 싫으니까 도망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유형 미집행자가 더 늘어나는. 어디 아파? 어디 아파요? 어디? 가슴 때문에 21일 날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출석 안 했잖아. 국보검찰청에서 왔는데요. 혹시 이런 분 혹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라서 본문이 있어야 돼요. 이 신분증이 좀 옛날 거라 지금이랑 모습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 찾으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력이 어쩔 수 없이 안 내다 보니 저희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 상황은 처벌을 받으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공기청정기 필터 속 공간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압수한 필로폰 모두 286억 원어치, 28만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큼지막한 박스를 한 건물 앞에 배송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온 공기청정기 필터였습니다. 이 안에 마약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하고 뜯어봤습니다. 필터 틈새에서 하얀색 덩어리가 마구 쏟아집니다. 모두 필로폰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들여온 일당 46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17.6kg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을 붙잡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만 8.6kg입니다. 28만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압수라는 것 자체가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kg에 30억이에요. 8.6kg 뭐 감이 없지만 그 286억 하면 감이 오잖아요. 중국인 총책 A씨가 국제택배로 마약을 보내면 한국 총책과 유통책이 받아 소분을 했습니다. 중간 유통책들은 소분된 필로폰을 경기 시흥시 일대 야산에 파묻었고 이걸 다시 드라퍼로 불리는 하부 유통책들이 가져다 던지기 수법으로 26명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2년 중국으로 추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한 사람의 사망률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최근 미 국립암연구소는 영양 보충제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어도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비타민을 섭취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양 보충제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닌 형태로 보충제를 매일매일 고농도로 수개월, 수년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 기전, 면역 기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연구가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ome people who are at risk for vitamin deficiencies, so there are certain people, pregnant women should be taking a multivitamin with folate to prevent neural tube defects. So there are certain populations where it makes sense. 전문가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의 보충제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영화로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웹툰이 미국 주식시장까지 진출한 건데 상장 첫날에만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상장을 알리는 종소리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타임스스퀘어 광장은 상장을 기념하는 연도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This day is an exciting moment in webtoon history. 20 years ago, I had to explain what webcomic is. But today, webcomic is one of the most exciting storytelling contents in the world. 상장식에 참석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아들아, 나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시아의 디즈니란 목표가 절반까지 왔다고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 돈 4조 1천억 원. 확보한 자금으론 북미 웹툰 플랫폼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20년 전 첫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은 2014년 영어권에 진출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만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네이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증권가에선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과 기업 가치 중복으로 네이버 주가에 부정적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는 콘텐츠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네이버 주가는 오늘 0.9% 올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K-팝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선 그룹 뉴진스가 도쿄돔을 이틀 연속 가득 채우면서 K-팝의 위상을 또 한 번 보여줬고, 중국에선 8년째 이어지는 한안령에도 K-팝 인기가 여전합니다. 도쿄 정원석,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현지 열기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아직 팬미팅 공연까지는 3시간 정도 남았지만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로 인해서 이 도쿄돔 외부까지 가득 찼습니다. 도쿄돔 내부로는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26일부터 이틀간의 팬미팅은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굿즈로 완전 무장한 채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 めっちゃ学校とかでもすごい人気、みんな知ってるみたいな。BTS もすごい自分好きなんですけど、もうやばいと思います。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은 물론 해외에서 찾아온 열성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Fan or No, living in I China? live in China. You're living in China and came here to see New Jeans. Yes, I want them to come to China and see so many bunnies that support them and love them. Yeah, I want to show them that.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도쿄돔 밖에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残念ながらチケットを外し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気持ちだけでも感じられたらなと思って、この東京ドーム市の外からでもその曲とかを感じたいなって思って。 뉴진스 멤버들은 틈틈이 연습한 일본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일본의 히트곡인 푸른 산호초를 부를 땐 도쿄돔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최근 소속사 문제로 마음고생이 컸던 뉴진스. 끝내 감사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事務所の問題はあったけど、ファンとして見守ってずっとグループが続い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짜맞춘 듯 춤을 추고 관객들도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모두 한국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한안령이 내려진 지도 어느덧 8년째지만 중국의 K-팝 사랑은 여전합니다. 比较有人气吧，可能是因为就是他们长得也好，跟中国的那些明星相比，可能会比较更有整体感觉，所以才会比较吸引人。 다른 콘텐츠에 비해 유독 K-팝에 걸린 빗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최근엔 록밴드 세이스미의 공연이 한국 대중가수로서는 9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릴 뻔했다가 무산됐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취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되게 기운이 빠진달까요. 다른 나라 가수 공연도 K-팝 댄스 공연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가수에게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팬들은 팬사인회나 자체 생일 파티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일각에선 K-팝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조만간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중국의 기획사들은 한국의 K-팝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공연이 시작된다면 계속 공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 경제 대책을 마련 중인 중국이 K-팝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올해 안에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노인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강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영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고추장을 공짜로 나눠준다면서 불러 모은 뒤에 수십만 원짜리 홍삼을 억지로 사게 하는 식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추장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딱 5분 동안만 아주 맛있고 몸에 좋은 호박 고추장 한 통씩 나눠드리고 자, 용돈으로 이동할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30만 원이 넘는 홍삼을 사야만 고추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5가지 준다 그런 건 그거는 그냥 순조롭게 조금씩 순조놓고 그래서 이제 고추장은 안 주고서 이제 액기스 선전을 하는 거야. 그냥. 성분이 비슷한 온라인 제품보다 4배 이상 비쌉니다. 노인들만 노렸습니다. 3시 얼마가 그랬지. 노인네들이 어쩌게 하니까 돈을 내가 뭐 준다고 이제 꼬셔갖고 내가 2번이나 사왔어. 바람잡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경제비가 뭔데 그쪽에 와서 맞다 상품으로 홀린 거지 사람들. 젊어 보이면 아예 손님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짧으면 20분, 길어야 1시간만 바짝 팔고 사라집니다. 실제로 물건이 판매됐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던 경기도 시흥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이 근방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남은 건 이 전단지 하나뿐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인천 서창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이천 막 쳐놓고 하던데 여기 있을 때는 한 15분 정도 있었고 저쪽에 있을 때는 한 12명? 나이 드신 분만 많이 있었어요. 전단지 속 고추장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3, 4년 전에 한두 번 해가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는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할 테니까. 홍삼을 만드는 업체는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팔아주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어렵게 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영업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홍삼을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가시면 되거든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다. 지금 당장 결제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순간 현혹하는 방문 판매업.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책임을 물을 곳은 없습니다. 초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조기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인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어젯밤 한 동네 축구장에 진짜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하얀 운동복을 입은 손흥민이 동네 풋살장에 등장했습니다. 우와! 이야, 겁나 빨라. 우와! 인간인가? 특유의 발재간으로 드리블을 한 뒤 패스를 내주고 공을 지키다 넘어지기도 했는데 행여 다쳤을까 상대팀 선수들까지도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은 2시간가량 공 하나로 축구 동호회 선수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른바 동네 축구에 손흥민이 등장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낯모르는 조기 축구 선수들과 경기를 했습니다.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기획한 경기라고 알려졌는데 팬들과 축구로 만나는 장이 2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엔 팬들 앞에서 축구 기술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 다 플립플랩 보셨죠? 플립플랩. 호나우딩요. 지금 손흥민은 휴식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끝나고 이달 초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경기까지 마친 뒤 2달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고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새 시즌을 앞두고 마냥 쉬는 대신 최상의 몸을 만들어야 하고 토트넘과 재계약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좀 와전이 돼서 나가는 것들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토트넘은 올여름 모두 6차례 프리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7월 유럽에서 2경기를 마친 뒤 일본에서 빗셀 고베와 맞대결을 하고 이후 한국으로 와 K리그 올스타팀 바이에른 뮌헨과 차례로 만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1회부터 홈런을 맞고 또 아웃카운트를 10분 넘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경기. 사흘 전 기아전에서 1, 2이닝 동안 무려 8실점을 한 뒤에 홈팬들의 야유를 받으며 내려왔던 롯데 나균환 선수 기억하시죠? 팬들은 많은 실점보다도 선발 등판 전날까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는데요. 롯데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30경기 출장 정지와 사회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나균환은 이런 징계에 앞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잠시 그쳤던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에도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많은 지역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서울에도 최대 8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밤 사이에 가장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굵은 비가 한 번에 퍼붓겠습니다. 하천이나 지하차도는 피하고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남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은 서울과 춘천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에,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인 장마가 계속되겠는데요.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